중앙정보 상시적 검열 기록수의 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작사 김성준 선생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상해 처분을 해제하려고 진정서, 탄원서 그런 부분들을 몇 차례 이제 접수를 하게 되고 정부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자진심, 예를 들어서 임신한 어머니가 목을 매달고 죽어있다고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삭제하라, 원래는 삭제하겠다. 가자라고 어머니가 계속 외치고 부부로 가자, 이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제 삭제하겠다. 소리도 지워라. 이런 대사 처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8월 23일 날 재상영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63년도 드디어 10월 12일 일찍부터 재개봉해서 14일 동안 5만 명의 관객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61년도에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재상영이 1963년도인데 아주 많은 고초와 그런 갈등들을 겪었어요. 작품에서 알 수 있죠. 오발탄 재상영의 진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미국 남자대학교에 있는 리처드 다이어칸이라는 교수이자 영화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보부가 벤츠 영화제 출품할 영화를 추천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극작가였던 김근선 메카닉에 이제 오발탄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발탄이 메카닉 보기에는 김수영의 불비라든지 아니면 이난에 돌아오지 않은 해명 이런 작품들보다 훨씬 더 세계적으로 우수한 작품이다. 수작이다. 평가를 하면서 영화인들 사이에 한국 영화가 해외 영화에 진출하게 돼야 돼. 어떤 그런 여론 같은 것들이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영화협회의 재상영 요청이라든지 메칸의 출품 추천, 그리고 해외 영화제 수출,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 출품됐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 허가증을 도부를 하고 보류 상영 금지 처분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관객들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출품이 됐는데 수상은 불발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오발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금난이라고 있어요. 제작의 역경, 검열로 인한 어떤 상영 중지 내용들, 해외 영화제 출품 논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거친 고난을 거치면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영화인들의 어떤 전국적인 지지와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윤석 감독님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예술영화 작가가 입지를 거치시게 됩니다. 한국 영화사에서는 이 오발탄이 이영애 선생님이나 김정원 선생님 같은 영화 작가들에서 한국 영화 리얼리즘의 어떤 절정을 이루는 수작이다. 이윤석 감독이 이 작품을 통해서 리얼리즘 작가 반열에 올랐고 주로 리얼리즘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로 이해되는 어떤 경험들이 많이 굳어져 있죠, 지금도.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오발탄 이 한 작품만 보더라도 단순히 한국 전쟁 이후의 어떤 분단 현실을 다뤘다는 이유, 그 이상의 어떤 가치들이 영상 안에, 하나의 쇼트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압축되어 있다. 시적으로 압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원작에서 다뤄지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이 삽입되고, 또 확장된 캐릭터들이 다양한 얼굴로 분화되어 있고, 원작에서 단순한 어떤 이유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원작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보자면 원작이 등장하죠. 신문팔이 민호, 동생 민호가 등장을 하면서 너무 많은 가족 부양과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야 되나, 가장의 책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난 이런 것들 강조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2층 공간, 원작에서 어떤 2층 공간이 아니라 아주 뒷포커스 뒤에까지 다 보여질 때 굉장히 밀집돼서 뭔가 이렇게 지나갈 때 건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아야 되고 그런 가난들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는 빈 것들. 그리고 또 원작과 영화를 차이를 비교해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송초로의 대사가 희박하다는 거죠. 송초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원작은 송초로가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초로가 치통을 앓고 있다면 송초로가 치통을 앓는데 송초로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냐면 사무실 직원, 회계사 사장
영어의 대사로 이 치통이 언급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식이냐면 버스에서 미군과 같이 타고 있는 그 양공주를 보고 서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출이 돼요.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양공주의 그 굉장히 명수 그 경찰서 이렇게 나올 때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전혀 드러내지 않고 둘이 아주 거리를 두고서 긴 시간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죠. 영어 도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상된 어머니가 가자라고 할 때도 어떻게 행동하면 고개를 돌리거나 이불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죠. 영화 마지막에 잘 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후총을 어머니한테 치잖아요. 근데 왜 서로의 대사가 이렇게 희박한데도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영화의 첫 장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원작에서는 아예 완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어떤 그 장애 한국단체들이 전쟁을 겪고 상위 민출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변변찮은 어떤 직업 없이 밤거리를 몰려갑니다. 그때 밤거리 풍경은 전장에서 저주를 다지던 사람들의 어떤 그 노래소리, 여자들이 막 희낙낙하는 소리, 아주 서구음악 혼재된 여러 음악들이 혼재된 어떤 그 감세기를 그려지는데 낮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소리, 이런 부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완전 다른 세계로 그려지면서 그 전장과 어떤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된 그 영어식으로 정식이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썩어버리니까 병식, 피해자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방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는 서두가 영어 무리에서 정식과 영어의 대화에서 쓰러지는 술 취해서 집 앞에 쓰러진 영어가 다시 철로를 만나서 집으로 가는 어떤 운동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위 군인이 가지고 있는 좌절감, 열패감 이런 것들이 서로의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입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라 그래야 되죠? 치밀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영어라는 인물은 굉장히 돈과 사랑에 솔직한, 욕망에 솔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어떤 영화 연출의 자신의 전쟁 상흔을 이제 쓴다고 할 때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반쪽짜리니까 지급을 받는데 이 지급을 받은 자신의 운명은 가방이 많은 용기를 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영화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주 영어의 꿈을 패대기치듯이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가 도둑 사건 때문에 그 민호를 불러요. 신문파이라는 민호를 불러서 너 이제 신문 그만 팔아요. 신문 민호가 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둑 사건이 전개가 되고 도둑 사건이 끝난 이후에 민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그 다음 쪽에서 아주 신문팔이를 하는 여러 사람들, 여러 아이들과 함께 으로 막 나가요. 마치 돌진하듯이. 그러니까 기존의 영어가 꿈꿨던 그런 것들을 영화 연출로서 아주 그냥 패대기 쳐버리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도 영화가 굉장히 어떤 그 친밀하고 연출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영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한국 사회의 현실들,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가 이렇게 죽어있고 노조 시위 장면이라든지 전도행렬이라든지 대로에서 이렇게 손꼽보는 행렬에 끼어서 이제 경찰들과 피하는 자신의 운명을 이제 모르는 서민들이 거기에 끼어서 이제 손꼽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시대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이제 다양한 얼굴로 분화돼서 어떤 그 민족의 어떤 순환, 그 훼손 이런 것들을 남성적 인물들이 굉장히 여성과 민족을 등치해서 어떤 여동적인 숙면을 지키지 못한
이 항공주가 된 것에 의한 그런 울분 같은 것들, 남성적 정서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원작보다 더 강렬하게 이제 역사적 지물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또 이런 그 치통으로 보여지는 어떤 우리한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마치 그 고통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향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어떤 그런 인간이 오발하는 비유된 것이 아닌가. 해방 이후의 미국적 정치 그리고 또 전후의 어떤 피폐한 삶에서 길을 잃은 그 절망적 운명의 이야기, 역사적 지문 자체인 그 사람이 치통을 표현되고 통솔의 어떤 평범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야기됩니다. 맞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 감독님한테 동국대 대학원에서 영화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저는 제 이름은 김성수고요. 저는 최근에 아수라, 서울의 법 이런 영화 만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제 스승님의 영화, 또 한국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마스터피스인 오발탄의 GV를 하게 된 거가 너무 좀 큰 부담이고 되게 중압감에 시달렸는데, 오늘 이렇게 좀 색다른 형식으로 라운지에 이렇게 모여서 아주 캐주얼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 김수환 선생님은 부산대에서 워낙 한국 영화 오발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오발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시려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에 다 얘기하지 않고 질문 나오면 또 자연스럽게 또 말씀 안 하신 부분 이렇게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김도현 감독님이 저랑 같이 대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했었어요. 저하고 같이 단편 영화도 찍고 김도현 감독이 연출한 단편 영화에 제가 조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김도현 감독이 중간에 이제 밖으로 나오기로 했어요. 제가 중간에 와서. 근데 왜 안 나왔냐고 하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이렇게 화면을 뚫어지게 관객들이 집중해서 보는 그 관람의 분위기를 너무 놀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정말 뚫어질 듯이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있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저도 사실은 좀 늦게 도착해서 마지막 후반부 부분에 제가 확인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들어갔었는데, 와, 마치 화면과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는 그 관람이 하나가 이렇게 일체가 돼. 그래서 오발탄은 지금 세월이 이렇게, 오발탄이 제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60년도에 6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저 영화의 힘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냥 관객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영화를 깊이 있게 보시고 오발탄에 대한 더 이해가 많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또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 또 물론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또 저희가 중간에 끊겠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82년도에 단편 영화 서클에 들어가서 영화를 막 이제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 한국외고대학교 이문동에서 유헌범 영화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러 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 공부를 하는데 오발탄이라는 영화 얘기를 자꾸 들어서 이제, 근데 그 무렵에 저는 사실은 단편 영화를 했지만, 단편 영화를 저희들끼리 막 학생들끼리 80년대 초반에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그 영화의 큰 뜻을 품고 또 영화를 통해서 사회를 변형시키고 이러면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학번들의 어떤 원대한 속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학생들이 영화 만들면 좀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상업영화 하시는 분들한테 영화를 배우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선배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얘기지만 80년대 한국 영화 초반에 나왔던 영화들이 좀 약간 그 호스테스물이라든가 또는 그 토속물을 내세운 에로 영화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영화밖에 찍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또 그때 이제 아무래도 뭐 검열도 심하고 군사 정권이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상업 영화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영화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영화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유흥막 영화제를 봤는데 그때 오발탄을 봤어요. 오발탄을 2회차인가 그러니까 한 11시가 그 무렵 거를 봤는데 그 영화를 저 영화를 보고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아갖고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26이가 그랬는데 각자 그 외고대학교 교정을 나와서 하염없이 거의 조평까지 혼자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 걸어가는지는 제가 잊어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본 영화가 너무 커다란 저한테 충격이었고 와 우리나라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분이 있었어? 마치 그 강렬한 그 어떤 명작 소설을 밤새 읽고 새벽에 오는 낮에 했을 때 그 소설의 마지막 장을 딱 덮을 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회차,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또 보러 갔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영화가 더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오발탄은 항상 그래요. 볼 때마다 더 많은 게 저한테 보여지는데 그래서 바로 그냥 유영박 감독님을 찾아가서 이분한테는 제가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동국대학교에 계시더라고요. 찾아가서 감독님 영화 하는데 조수비라고 싶다 그랬더니 지금 영화를 좀 안 찍으신 지 꽤 된다고 또 대학원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감독님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건데 감독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 감독님이 수업 중에 어떤 이야기,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어떨 때 무슨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럼 그 뿌리를 보면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저한테 쓱 한마디 해주셨던 거가 어린지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박혀있는 얘기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마지막에 왜 들어갔냐면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철호가 그 택시를 타고 이제 막 가다가 이제 중부서 앞에 쓰잖아요. 그래서 중부서 앞입니다. 손님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창가를 이렇게 딱 내려보는 장면이 있어요. 김진규 씨가. 그때 그 중부서에서 나오는 그분이 류현목 감독님이세요. 네. 그게 김 감독은 알죠. 네. 그 류현목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 제가 단편 영화 할 때 감독님이 제 단편 영화에 한컷 나오셨어요. 그래서 감독님 연기 잘하시는데 왜 영화 안 나왔어? 이따 오버타임에 나왔어. 그러셔갖고 그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게 항상 그 작게 보여갖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큰 화면으로 다시 그 부분 딱 봤는데 그 제스처가 그 감독님 특유의 그 손 올리시는 제스처가 감독님이 그때 36이 아주 젊은 약간에 나오셨는데도 그때도 감독님 특유의 그 제스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연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사진 보면. 저 계단 내려오시는 짧지는 않은 감독님 모습 뵈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영화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고 저 영화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편집이나 사운드나 모든 면에서 어쩌면 저렇게 세련되고 절제되어 있고 그리고 시적이고 함축적이고 저 영화에 대해서 김선 선생님이나 이제 평론하시는 또 영화 분석가들은 또 많이 또 글을 남기셨으니까 그런 글을 모은 게 저 같은 비천한 영화 감독이 하는 말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지
예, 아마 나머지 토크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러면 그 질문을 더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면 제가 제 걸 갖다 드릴게요. 편안하게 질문이나 공유하고 싶은 그냥 자신의 감상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하실 동안 제가 먼저 예. 저는 이제 김생민이랑 저는 약속한 중에 이제 무슨 장면이 좋았냐라고 하는 장면인데 제가 아무래도 액션 영화를 좋아해서 저는 그 남대문 지점에 그 은행 강도를 하러 가는 장면의 시퀀스가 너무 좋아요. 네. 그 편집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그 은행 강도 장면을 그렇게 그 비유적으로 함축적으로 이렇게 그 은행 내부 장면은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조마조마해서 그거를 이렇게 숨집에서 지켜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까 우리 김생이 말한 이제 영화가 검열에 걸렸던 장면이 그 철호가 도망하면서 지하 하수구 장면을 막 지나갈 때 이제 화면에는 기둥이 잘 가려 있지만 아기가 업고 있는 엄마가 몸에 죽은 장면이 나와요. 그게 아마 그 장면, 그 쇼트에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보면 감독님이 그 시대의 풍경들 그런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또 앞날이 막혀서 이 영화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스스로 오발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후 한국에서 이제 뭔가 생존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생존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허덕이면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곳을 못 찾아서 헤매이고 아마 그 장면은 이제 그러다가 생을 포기한 어떤 아기를 얻은 채로 생을 마친 어떤 엄마를 묘사한 거고 그 무발탄이 참 사회적 가치가 높은 게 그 시대의 그런 감독님이 이제 저희들 수업할 때 항상 그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80년대에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세대가 여기 뭐 김정은 감독님은 뭐 아무튼 뭐 진짜 우리 사회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제일 성공해서 열심히 그 운동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또 지금도 훌륭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찍어주시고 하는 훌륭한 분이시지만 너희들이 그 세상을 변형시키고 싶다면 니네들 영화가 현실을 정말 잘 잡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감독님의 말이 저한테 굉장히 절실하게 왔던 거는 모발탄을 보면 그 네오리얼리즘의 거장들의 작품들보다 더 나아지 못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 그 60년대, 1960년, 60년이겠죠. 1960년, 60년에 그 한국의 풍광이 아주 마치 사진처럼 바뀌어 있어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어떤 발전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이런 그 돈과 풍요가 있는 장면도 있고 굉장히 힘든 장면도 있고 또 서로가 살고 있는 해방촌은 제가 집이 그때 저는 이태원 살았는데 그래서 바로 옆이었어요. 해방촌에 제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해방촌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꼬마였을 때 근데 그 풍광이 이제 저 영화 속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되게 비슷해요. 학고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루핑한 지붕에다가 이제 얼굴 설계하고 그래서 저 영화 속에서는 심지어 탈출 액션 장면 시퀀스에서도 그 시대를 어쩌면 저렇게 고스란히 다 담아내셨을까? 그러면서도 영화적 긴장감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 살아내고 정말 진정한 걸작입니다. 혹시 이제는 좀 질문하실 마음이 생기신 또는 본인이 느끼신 바를 말하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
오늘 영화를 보면서 뭐 여러 번 봤지만 특히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유현목 감독님은 한국 영화사의 큰형 같은 존재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김진규 배우의 그 무게감 있죠. 그 무게감을 그 감독님하고 대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이 있죠. 뭐, 동생이 영호라는 인물도 있고, 그 영과 만나는 그 여자가 죽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게 그 시인이 옆에 시를 쓴다는 그 젊은 친구가 비관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시인이 죽는 어떤 세상? 시를 쓴다는 젊은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비관주의가 굉장히 이 영화에, 너무나 이렇게 짙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시대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유현목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이렇게 감독님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영화를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신 적이 있으니, 왜 감독님 때 이렇게 비관적인 작품을 만드셨는지, 조금 더 좀 희망적인 얘기는 없었을까요? 왜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끝까지, 비관에 끝까지 가는 영화를 꼭 연출하셨어야만 되는지, 혹시 그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1960년 이전부터 아낌없이 줄였다. 구름 불러도부터 이제 유현목 감독님께서 굉장히 해외 영화들 출품 기획 영화들 그런 것들 통해서 뭔가 다시 입지를 붙이고 그러면서 김기현 감독님과 같이 나란히 상업주의에 저항하는 순간도 이런 식으로 부양되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만들어지고 직접 신문 기사에 그런 것들을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해외 영화들 어떻게 출품될 수 있는 한국 영화만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해서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혹시 그런 오발탄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셨다기보다는 감독님께서는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고향도 같으셔가지고 저희도 미국에서 황해도에서 실향민이고 감독님도 실향민이시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영화인들은 거의 90%가 다 실향민들이잖아요. 감독님은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영화를 본께 들어와서 연극을 하신다고 시곡을 쓰신다고 그러다가 영화계 본때 아래 있는 충무로에서 영화를 하시면서는 되게 어렵게 영화를 하셨는데 한국 사회에 이제 한전쟁 이후에 이제 영화계로 들어가셔서 벌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 때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감독님이 저 영화를 이제 36에 찍으셨는데 저는 피곤을 이제 부패해서 저거를 준비하신 게 아마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혼돈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미국 출신이니까 해방촌, 아시다시피 해방촌이 다 북한선 쪽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이제 미국 출신들이 해방촌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못 보셨을 거고요. 저도 이제 집이 저는 필동에, 충북 필동에서 태어났었는데, 해방촌, 전 이태원 살다 보니까 해방촌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또 사회에서도 지금 질문하신 분도 연구가 있으시니까 그 상인분들, 한국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상인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미국처럼 승리한 전쟁이라면 상인분들은 뭔가 영광스러운 분들, 사회적으로도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의 전쟁은 이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이제 막 그런 생존 경쟁이나 어떤 각축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상처가 있거나 몸이 그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이미 나고자를 아직 지켜서 상위군이라는 그 어감이 굉장히 저가 어렸을 때는 되게 안 좋았다는 기억이 있어요. 감독님 그 시대를 이제 여쭤보면 굉장히 비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비난적으로 생각하셨나요? 감독님이 그 시대를 그렇게 보신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니까 감독님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인간인간이나, 김학국집가이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이제 연세가 보셔서 만든 물법, 장마, 사랑이라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영재주의를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제 그렇게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왜 맨날 이런 걸 하시고 있었는데 수목관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신다니까. 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짝 이거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잘 가고 인직하고 잘 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이 어두우면 이렇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밝음을 얘기하는 인간이 아니냐라고 본인의 어떤 시선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유명한 감독이 그런 말 하니까 그 말이 그냥 내용보다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좀 기억하고 또 여쭤보니까 또 비슷하게 술을 드셨어요. 평상시는 잘 말씀 안 했어요. 술을 드셨을 거라는 게 술 드셨을 거 말씀하시고 그랬던 게 있어요. 감독님한테 그런 기조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글씨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이 그런 원래 갖고 계신 태생적인 그런 삶의 기조, 가치관, 그리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젊은 이영목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비판의식, 그리고 오발판에는 원작의 내용이 이게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골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씩 승리하신 나왔다가 한분이 한 10개월, 10년 정도를 가격을 원하고 가격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고, 중요한 해주면 가격을 극대화했어요. 그런 점을 자신은 참 있으셨지. 올라가서 참 있지 않아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이라서 그 문제는 아니라 유명 감독님의 그림자로 다룰 수 없습니다. 아마 감독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제가 제자니까 특별하다고 했더니 아니라 한국 영화인들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후배들이 유명해서, 우리나라에 영화이라는 감독, 이런 영화가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잘하셨는지. 아마 유명 감독이 없었다면, 오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하는 거는 알아요. 바꿔 말하면, 저는 오해를 같은 특히, 한국 영화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이제, 어느 쪽으로 치우친 영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평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게 영화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80년대에 이제 젊은이들이 대학가에서 이제 사회적인 영역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문화적인 활동에 이제 흥미를 갖던 김광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영화를 좀 다른 관점으로 그러니까 대학에서 좀 다른 시간을 갖고 영화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오발탄이 하나의 등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는 무해진 영화라고 하는 말을 만들게 된 하나의 깃발이었지 않을까. 우리들한테는 그 오발탄이 보이지 않는 80년대 영화를 끌어들이고 90년 정도 적극적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젊은 사람들한테는 오발탄이라는 영화는 영화계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깃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깃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현실과 이런 게 뭐가 그러면서도 영화적으로 손상이 없는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지금 한국 영화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 앞으로도 한국 영화에 굉장한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거에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좀 제가 감독님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고 감독님한테 좀 대단하게 행동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감독님은 이제 좀 많으시면 한석동에 영국의 지도를 제가 모시더라도 드리는 책임을 졌었는데 감독님한테 하루 제가 좀 단결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감독으로서 제일 후회하시는 게 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한 두 번 했을 때는 이렇게 하셨는데 친구들이 한 번은 나한테 술이 드셨는데도 이 얘기는 내가 술 먹고 하는 얘기 아닌데도 귀담아더라고 뒷구멍을 열고 뒷구멍을 열고 자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셨는데 보면은 제일 후회 되시는 게 자기가 배우의 가치를 몰랐다 그러시다. 당시. 근데 저는 얘기하면 요거 감독이 영화에 등장하는 경배의 배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들이 그 시대에 다른 영화에 나오는 영화의 연기 방식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 시대에 표현하고 눈빛으로 동작이 완전히 요거 감독의 영화에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황정선 씨 이런 분들도 다른 영화랑 감독님의 분장이나 무슨 장르나 이런 데서 보면 연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감독님은 당신은 이제 나는 배우의 값어치를 잘 모르고 배우들을 잘 따라 못하는 바보 같은 감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잘 이해 못해서 배우들이 바보 같은 연기로 영화를 멈춘다라는 생각이 빠졌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봅니다. 배우야말로 영화의 진짜 꽂히고 가장 끝이고 그 다음에 관객이랑 만나는 관객이랑 손을 잡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가 영화를 조금 더 잘 만들었을 텐데 하시면서 너무 배우들한테 없이 내지 않고 배우들의 가치를 좀 잘해서 그 사람을 잘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해라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잘난 낮에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미지대로 배우들이 하길 바랐는데 저는 내가 모르니까 제가 그 아수라라는 영화를 서울공이라는 영화 대표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제가 연출이 역량이 좀 모자란다는 생각을 이 양상은 세상 느끼고 이제 연기 잘하시는 배우들을 많이 모셔와서 그분들한테 많이 운전해서 영화를 찍고 보면서 이제 훌륭한 배우들한테 맡겨서 일을 할 경우에 이렇게 감독이 오히려 그냥 뽕으로 어울리는구나 감독님 말씀을 이제 제가 되새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고 감독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네, 마무리. 질문이 없으시면 김정은 선생님께서 사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운반단에 대한 그 영화적 공유를 좀 정리를 잘 못하셔서 원래에 대한 영화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큰 속도를 주셔가지고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 훨씬 더 다르고 저는 그 생생한 얘기였다고 좀 생각을 배울 얘기도 너무 많고 감독님 작품에서 느껴지는 것과 유현욱 감독님의 어떤 축도 이렇게 겹쳐져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자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리얼리즘 얘기를 했을 때 순간 생각나는 장면에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때 여기 그 양동주 연출이 경찰서를 갔을 때 카메라가 누굴 잡고 있냐면 연주기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게 김춘자가 신는 사람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김춘자를 신는 정도는 뭐였지? 다른데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는 그랬다. 연수기 선택한 어떤 특수한 양동주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나는 장면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영상을 응축시키는 방식. 어떤 식이냐면은 호주 생활하다 그 미군 지프차에 타는 그 버스가 그 장면에서 한국식 문화와 그 서구 스탠다드 재즈와 여러 가지 음악이 같이 들려요. 여성에 대한 노래 문화가 20대 어떤 거기에 대한 민족적 표현과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 방라성 같은 것들이 음악과 음성과 여러분은 계속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영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영상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자이크 기술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보부가 강의를 참여하게 최초의 기록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보부는 상시적인 검열 기록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작사 김성준 선생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상해분리 처분을 해제하려고 진정서, 탄원서 그런 부분들을 몇 차례 이제 접수를 하게 되고 정보부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결과가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자진세자, 예를 들어서 임신한 어머니가 목을 매달고 죽어있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삭제하라, 너네는 삭제하겠다. 가자라고 어머니가 계속 외치고 부부로 가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제 삭제하겠다. 소리도 지워라. 이런 대사 처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8월 23일 날 재상영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총이 63년도 드디어 10월 12일 일주일부터 재개봉돼요.